여러분 혹시 영화 국가부도의 날 보셨습니까?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었고요. 이 영화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 대환란이다라고 불리는 1997년 외환 위기, 그 당시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시의 이야기가 영화화되거나 드라마화된 적이 없었는데요. 경제가 어렵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당시의 민낯을 그려낸다는 게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죠. 영화를 보신 분들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이게 진짜야? 정말 그랬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짚어드립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 IMF를 둘러싼 진실 혹은 오해, 그리고 20년 전 외환위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석천입니다. 네, 영화 이야기인데 문화비평가가 아니라 경제평론가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네네. 평론가님은 경제 분야 특히 금융 전문이시잖아요. 어찌 보셨나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영화라는 게 온전히 팩트를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적당한 픽션이 가미돼야 되는 건데. 네네. 물론 지금 이제 IMF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 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만은 저는 경제 전문가는 상당히 의미 있다. 그다음에 좋은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픽션이고 어떤 부분이 팩트일까? 그걸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네네. 영화의 시작 부분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잖아요. IMF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OECD에 가입을 하거든요. 네네네. OECD가 어떤 곳인가요? 그 OECD라는 거는 1961년에 이제 설립된 국제개발기구죠. 국제기구인데, 네네. 이름이 말해주듯 국제적인 어떤 경제 협력과 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선진국들 모임, 선진국들의 사교 클럽 정도로 인식됐었어요. 설립 초기에는. 네네. 근데 이제 이 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서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갖다가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규범이나 철학을 만든다는 어떤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냉전 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거 동구권 국가들과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이 회원국으로 갖다 편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어떤 신흥국들, 선진국들의 어떤 모임이다라는 것들은 갖다가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이 희석된 상태고요. 한국은 1996년 12월, 그러니까 IMF 바로 가기 전이죠. 네네. 29번째 정예회원국이 되었는데, 네. 거기 영화에서 보면 그 플래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쭉 OECD 가입,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막 이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사실 가입 당시에도 그 가입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했어요. 가입에 따른 어떤 불이익, 이를테면 선진국에 더 이상 예외 조치나 특례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든지, 네네. 아니면 시장 개방, 자본시장 개방 등을 갖다가 압박을 받는다든지 해서 반대가 의외로 많았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OECD 가입을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연 게 아니라 네네. 사실은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외세, 어떤 타의의 힘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시장을 열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어떤 구조적 변화를 하게 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에는, 어깨를 그러니까 나란히 하기에는 우리에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는데, 그래서 찬반 논란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렇죠. 예. 당시에 이제 IMF 위기까지 갔을 때 줄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는 상황실에 보면 영화에서 네네. 큰 보드에 100대 기업을 적어놓고 이렇게 파산하는 곳을 지원하가는 그런 네네. 모습인데, 나중에 빽빽하게 지워지죠. 실제 상황은 어땠나요? 실제 상황도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당시는 정경유착이 굉장히 일반했던 시대 아닙니까? 네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체고 정치인 관료들과 유착되어 있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는 구조였고요. 네. 분식회계 또한 당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부실 대출은 사실은 정경유착과 분식회계의 결과물이었는데요. 네. 한 가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영화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네. 지금은 기업의 자본 조달 창구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일종의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그때는 오로지 은행 대출에 의해서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기업들의 당시만 해도 어떤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던 고도성장기였는데, 네. 이런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은행을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행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경유착과 어떤 부실 대출에 의해서 네. 기업들의 어떤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대출을 해줬던 거죠. 특히 한보 사태를 보게 되면은 그건 한국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종합 비리 상자였습니다. 뭐 대통령의 아들로부터 정치인, 은행장, 관료들이 대거 구속됐고요. 그걸 갖다 기점으로 해서 산미, 진로, 대농, 기아, 쌍방울, 혜택그룹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엄청난 기업들이 연이어 부도를 낸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정경유착에 뿌리를 둔 부신 대출이 대기업의 어떤 연쇄 부도를 불렀고요. 네. 이로 인해 금융기관 부실화가 유발됐고 이는 결국 IMF 구제금융의 단초가 됐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실했던 대출 과정 뭐 여러 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영화에 보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에도 그 당시에 어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1997년 그 위기를 겪을 때 어음을 손에 쥐고 이 어음이 종이짝이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네. 그 당시에 부실한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경유착과 그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가 굉장히 일반화된 사회였고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오히려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시대였어요.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실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거기는 사실 뭐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종금사가 살짝 스쳐 지나가잖아요. 네.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가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종금사는 위기의 파괴력을 어떻게 보게 되면 증폭시킨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금사에게 외화 영업을 허가했다는 거예요. 네네. 당시 미국 금리가 6%, 한국의 회사차 금리가 평균 15%였습니다. 만약에 외화만 빌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은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가령 6%에 빌려가지고 15%에 대출을 해주면 엄청난 금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종금사는 해외에서 직접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신용등급이 미달됐기 때문인데 네네. 그러니까 종금사들이 은행에 매달려서 은행 돈을 싹쓸이 해갔고요. 은행들도 근데 이제 1997년 하반기가 돼서는 일반 은행, 시중은행들도 외화 조달을 못합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바람에. 네네. 이게 문제는 이제 국책은행, 지금 말하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만 할 수가 있었는데 산업은행도 뭐 일주일짜리 어떤 단기금리 밖에는 외화 자금을 못 들여왔어요. 근데 이 자금마저 종금사가 싹쓸이를 해간 겁니다. 네네. 근데 종금사는 어떤 영업 행태를 갖느냐? 단기적인 어떤 그 자금을 빌려와서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기간 매치, 기간 미스매치라고 하는데요. 기간 불일치라고 그러죠. 네. 다시 말하면은 장기로 빌려준 돈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단기로 빌린 돈들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종금사가 우후죽순 허가가 되면서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쟁에 과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들 종금사들은 굉장히 유용한 회사 채권에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들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간 불일치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종금사가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고 이게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면서 금융권 위기가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서로 간에 믿음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던 신용을 그렇죠. 주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문제를 저쪽으로 막고 저쪽의 문제를 또다시 그쪽으로 막고 이렇게 서로 돌려 막다가 결국은 무너져 내린 그런 어음쪼가리만 상황인 거죠. 발행하면은 어느 정도 뭐 그 나름대로 이름 있는 기업이라면 어음을 발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을 유통할 수가 있었고요. 또 자금 유통이 단순히 어떤 신용이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했죠 로비의 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자금 어떤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던 시대였으니까 한 번만 하더라도 그 부실 규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그쵸. 규모만 해도 예. 한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실의 어떤 규모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지금 10조라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요. 그렇죠. 예. 네네네. 결국 외환위기가 터지고 맙니다. 영화 속에서는 IMF라는 곳이 뭐랄까요, 굉장히 불합리하고 좀 나쁩니다. 네네. 구제금융이라는 말은 참 따뜻한데 IMF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IMF의 원래 그 설립 목적은 경제 발전과 세계 무역을 촉진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IMF를 우리는 은행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은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돈을 빌려주죠. 네. 대신 은행이라면 하지 않는 각종 간섭을 하게 됩니다. 빌려준 국가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IMF의 어떤 성격을 알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국제통화기금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에 의해서 발족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브레튼 우드 협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전후 그 전까지만 해도 파운드가 기축 통화였지 않습니까? 네네. 2차 대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부상을 하면서 미국의 기축 통화 달러 시스템 그걸 갖다가 공고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설립 목적은 국제적인 통화 협력을 보장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며 국제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는 거예요.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됐으니까 달러가 부족한 국가에 달러 유동성을 갖다가 그 확보해 주면서 국제적인 어떤 협력이라든지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MF가 가망국에 대한 주요 정책을 감독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영화에서부터 경제 체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네. 뭐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개방 등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해 IMF는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또 달러 시스템,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미국 재무부 사람들이랑 같은 층을 쓰면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도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됐었죠. 실제로 미국이 뒤에 있었다는 건 음모론은 아니에요. IMF는 전 세계 모두를 위한 국제기구는 아닙니다. 자선단체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레튼 우드 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IMF는 G7, 특히 미국이 의사결정을 주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지분율이 17.4%에 달해요. 일본이 6.4%, 독일이 5.6% 등입니다. 뭐 미국의 지분율이 일반적인 선진국의 한 두세 배 정도를 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또 이들 국가는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국가의 채권국이 됩니다. 자신들이 돈을 쓰는 만큼 어디에 얼마나 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관철을 시키는 거죠. 그러네요. 예. 뭐 한국의 구제금융은 미국이 주요 채권국으로 주도를 했고요.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구제금은 일본이 주요 채권국으로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관료와 협상장이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하다. 의무가 아니라. 당시 협상에 참여한 건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차관보,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죠. 네. 또 테드 트루먼 연준 국장이었습니다. 미국이 뒤에서 그 뭐라고 했나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라고 보는 건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IMF가 이제 간섭이 좀 심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 구조조정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저는 네네.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게 네. 요즘에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IMF 이후에 대량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라는 영화의 그런 흐름이 실제와는 어떤가요? 실제로도 저는 그렇다고 봐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IMF 구제금융 이전만 하더라도 네. 한국에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IMF 구제금융을 받은 1998년 이후죠. 취업자 수는 127만 명이나 감소했고요. 네. 실업자 수는 92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해는 99년 2월에는 실업자 수가 181명에 달했고 실업률은 자그마치 8.8%에 달했어요. 예. 뭐 이런 실업 대란은 IMF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가 한몫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미국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리해고제 수용,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갖다가 강하게 요구했죠. 그랬죠. 뭐 이로 인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격히 사용자 위주로 재편된 것은 맞습니다. 비정규직은 IMF 다음해인 1999년 그 비율이 50% 선을 돌파해 최근까지 40% 선을 웃돌고 있는 거고요. 네네. 뭐 결론을 말하면 IMF 구조금융을 받기 전에 일반화되지 않았던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이처럼 일상화된 데에는 IMF 때문이라고 봐도 어느 정도 무방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yes or no 이렇게만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 철폐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이미 그 한국의 그 노동시장 유연화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건 시대적 요구 사항이기 구체적인 또 스탠다드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비정규직 이야기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나중에 다시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